베이징의 겨울은 언제나 매섭지만 올해 중난하이의 붉은 담장 안쪽에서 불어오는 정치적 한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기이합니다. 최근 국제 외교가와 정보통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국가 부주석 한정의 행방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부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정상의 공백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단순한 가십이나 음모론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부재는 곧 시스템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4일 한정 부주석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2회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침묵은 즉각적으로 수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인터넷과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그가 이미 서방 세계로 망명했다거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여 감금되었다는 식의 자극적인 소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그가 러시아로 도주했다거나 리창 총리가 그를 송환하기 위해 급파되었다는 설, 혹은 영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타진 중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냉철한 지정학적 분석과 중국 내부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러한 망명설은 흥미로운 소설일 수는 있어도 현실적인 정치 드라마는 아닙니다. 우선 한정이 러시아로 도주했을 가능성은 지정학적 현실과 모순됩니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물자적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정치적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망명자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무합니다. 만약 한정이 러시아로 향했다면 푸틴은 즉시 그를 포장하여 베이징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서방 세계로의 망명 또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들어 최고 위급 인사들에 대한 감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더욱이 국가 부주석이라는 자리는 대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군사위원회와는 거리가 먼 철저히 의전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핵심 이너서클에서 배제된 지 오래인 그가 서방 정보기관이 탐낼 만한 결정적인 기밀을 쥐고 있을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그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은 이미 철통 같은 감시망 아래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신체적 건강의 위기 혹은 정치적 동결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고위 관료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황쥐 부총리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상하이방의 핵심이자 한정의 정치적 스승격이었던 황쥐 역시 재임 중 췌장암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철저히 정보가 통제된 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베이징과 상하이의 최고 의료진이 총동원되었지만 결국 그는 현직 상무위원 신분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한정의 상태에 대해 흘러나오는 정보들 역시 그의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차 당 대회 이후 실권 없는 부주석으로 물러난 그는 비교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파 그리고 시진핑 파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생존해온 관료적 기회주의자로서의 처세술을 고려할 때 그가 무리하게 반기를 들다가 숙청당했을 확률보다는 질병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발목이 잡혔을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질병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부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며 누군가의 병화는 곧 권력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관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한정이 정말로 병상에 누워있든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정치적 연금 상태에 있든 중요한 것은 대중과 관료 사회가 이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했습니다. 뉴스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위 관료가 한 달 이상 사라지면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불안정한지를 방증합니다. 투명한 사회에서는 정보가 공개되지만 불투명한 사회에서는
실종이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더욱이 이번 한정의 실종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현재 베이징의 권력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인 권력 암투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상하이방의 잔재가 조용히 퇴장하는 동안 무대 중앙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군부의 실세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닙니다. 1인 독재 체제를 굳히려는 당과 그 과정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군 사이의 구조적인 충돌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이론지 구시에 기고한 글은 이러한 긴장감을 폭발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하고 5가지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자아혁명, 칼날을 안으로 향한다,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한다 라는 섬뜩한 표현들은 단순한 반부패 구호가 아닙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리더십의 상처를 입었을 때 문화대 혁명을 일으켜 정적 류사오치를 제거했던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합니다. 현재 경제정책의 실패와 내부의 불만으로 궁지에 몰린 시진핑 역시 제2의 문화대 혁명에 준하는 내부 숙청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칼날이 향하는 곳은 과거와 다릅니다. 시진핑의 칼끝은 자신의 정적들을 겨누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총구를 쥐고 있는 군부입니다. 특히 장유샤 부주석을 중심으로 한 군 내부의 반발 기류는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이 주창하는 엄격한 당 관리와 1인자 감독의 대상에서 시진핑 본인과 그의 가족들은 언제나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누나 치차오차오나 동생 위안핑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막대한 국유자산 유출이나 해외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오직 정적들에게만 도덕적 잣대와 사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선택적 정의에 대해 군부와 원로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정의 조용한 실종이 대중의 시선을 끄는 사이 물밑에서는 붉은 황제와 그의 장군 사이에 생사를 건 체스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구시 잡지를 통해 던진 칼날을 안으로 돌리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기강 잡기가 아니라 사실상 선전포고였습니다. 베이징의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당시 사령부를 포격하며 정적들을 제거했던 대자보의 21세기 버전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민심 이반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맞은 시진핑이 선택한 두 번째 답안이라는 자기혁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칼날이 자신의 환부인 측근들의 부패나 정책 실패가 아닌 자신의 권력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입니다. 리커창 전 총리가 퇴임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반대파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물러서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존 본능은 현재 중국 권력 서열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군인 장유샤 부주석을 각성시켰습니다. 가장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충돌은 지난달 장유샤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발생했다는 첩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급의 고위 인사가 우방국인 러시아를 방문하면 CCTV와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양국의 군사 협력을 과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중국 내 주요 관영 매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했고 해방군 군망 구석에 단 100자 남짓한 단신이 올라왔다가 그마저도 메인 화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외교활동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장유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 인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 친위 세력이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에 의한 독극물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첩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장유샤가 러시아 땅에서 변을 당했다면 베이징은 이를 러시아 내부의 혼란이나 건강 악화로 포장하여 손쉽게 군부의 거목을 제거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려는 전형적인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유샤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군인입니다. 그의 경호팀은 비상한 경계태세로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무력화시켰으며
그는 예정보다 일찍 그리고 비밀리에 베이징으로 귀환했습니다.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호랑이는 더 이상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 복귀한 장유샤가 감행한 반격은 무력이 아닌 기록을 통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1989년 판먼 사태 당시 덩샤오핑의 유혈 진압 명령을 거부해 군사법정에 섰던 쉬친민 전 38집단군 군단장의 재판 영상을 전격적으로 유포했습니다. 무려 6시간에 달하는 이 영상이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퍼져나간 것은 시진핑에게 핵폭탄급 경고였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인민에게 총을 겨누라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역사적 판례를 환기시킴으로써 시진핑이 군 통수권자로서 내리는 명령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그리고 군이 언제든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격분한 시진핑이 국가기밀국장을 즉각 경질하며 정보 통제에 나섰지만 이미 해당 영상은 군 내부의 수많은 서버와 개인 저장 장치로 복사된 후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 실질적인 인질전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지휘하에 있는 군기율검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타깃은 시진핑의 측근 그룹인 시자준이었습니다. 중앙정치국 위원 마싱루이와 그의 부하들이 연달아 조사를 받거나 구금되었다는 소식은 시진핑의 철옹성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적들을 숙청하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군부가 시진핑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며 그를 고립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극한 대립 속에서 원로들의 역할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을 비롯한 원로 그룹은 여전히 당의 단결과 화합이라는 낡은 교조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2022년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후진타오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로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진핑과의 전면전을 주저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장유샤가 지난 사중전회 전후로 시진핑을 실각시킬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의 만류와 절차적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마치 1927년 국민당의 장제스가 공산당 토벌을 준비하고 있을 때 공산당 지도자 천두슈가 무장투쟁을 거부하고 타협을 주장하다가 12 쿠데타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역사의 대자비를 보는 듯합니다. 시진핑은 결코 평화롭게 권력을 내려놓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제2의 팬데믹이나 국지전 같은 극단적인 혼란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반시진핑 파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원로들이 기대하는 명예로운 퇴진이나 21차 당대회에서의 권력 이양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장유샤와 군부 내 반시진핑 세력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암살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번에는 더 치밀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장유샤뿐만 아니라 개혁파로 분류되는 원자바오, 왕양, 후춘화 등 모든 반대파 인사들이 피해 숙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베이징의 밤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정막 뒤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 처절한 생존 게임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투쟁의 파편은 고스란히 붕괴 직전의 중국 경제로 튀어 가뜩이나 힘겨운 인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가 피비린내 나는 칼날 위를 걷는 동안 중국 경제의 동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정치가들이 생존 게임에 몰두하는 사이 14억 인구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 시스템은 그 통제 불능의 정치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중순 베이징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회의는 2026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희망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관측통들이 내다보는 전망은 잿빛 일색입니다. 부동산 붕괴, 소비 절벽,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세 마리 회색 코뿔소가 중국 경제를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최고 지도부는 여전히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은 참혹합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 지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기업이 아닌 가계 부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 부실채권 비율이 33%까지 치솟아 기업 부문의 2%를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사에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기업은 부채가 늘어나면 구조조정이나 파산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만 개인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실업난과 집값 폭락의 이중고 속에서 중국의 중산층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4%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베이징의 관료들은 여전히 통계 조작과 선전 구호만으로 이 위기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외부 환경의 악화 탓으로 돌리며 자신이 계속해서 키를 잡아야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내후 외환은 시진핑의 독단적인 국진 민퇴 정책과 제로 코로나 3년의 무모한 봉쇄, 그리고 서방 세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악습이 제거되지 않으면 국난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시중의 유행어처럼 시진핑 체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14억 인민의 경제적 미래를 담보로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부패와 무능이 숫자로만 남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재난을 잉태하고 그 대가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으로 치러집니다. 우리는 그 비극적인 증거를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에서 목격했습니다. 홍콩의 한 고층 주거 건물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불길은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불길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밝혀진 인재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화재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외벽 수리 공사에 사용된 인화성 나일론 그물망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난연 소재를 사용했어야 할 이 안전망이 어떻게 거대한 불쏘시개가 되었을까요? 홍콩 언론과 네티즌 수사대가 파헤친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문제의 나일론 그물을 공급한 업체를 추적해 올라가자 그 끝은 홍콩의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베이징 중난하이의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수리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한 홍해 건축이라는 회사는 업계에서 불패의 입찰자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량 자재를 납품한 산둥성 헛저시의 상류 공급망 뒤에는 밍리상무라는 유령 회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의 등록 주소지는 베이징 시청구 첸반비가로 과거 시진핑이 푸저우 시석이 재임 시절 주경 사무소로 사용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자 드러난 법인 대표의 이름은 펑리 쥐안, 바로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 여사의 친동생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산둥성 헛저시의 일개 공상소장에 불과했던 인물이 황실의 인척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베이징과 홍콩을 잇는 거대한 건자재 이권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죽음의 자재에 합격 도장을 찍어준 품질 검사 과정에는 시진핑의 동생 시위 안핑의 처제이자 핵산 여왕으로 불렸던 장산산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단순한 화재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 권력층의 탐욕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부패 사슬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독가스였습니다. 홍콩의 정계 인사들과 현지 탐사 보도팀은 이번 화재를 단순한 부실 공사가 빚어낸 참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가 낳은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건물의 외벽을 감싸고 있던 것은 안전을 위한 보호막이 아니라 베이징 최고 권력층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헐값에 납품된 죽음의 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거대한 이권 카르텔의 배후에 현직 국가주석의 처가 식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은 홍콩이 자랑하던 법치와 투명성이 붉은 자본의 침투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베이징의 권력이 홍콩의 민생 현장까지 뻗쳐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갈취해가는 약탈적 사슬이 완성된 것입니다. 시진핑 일가가 외치는 반부패의 성역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앞마당이었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 앞에서 홍콩 시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베이징을 향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이번 불길이 현전강을 건너 중난하이까지 태우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화재 사고가 정치적 뇌관이 된 이유는 이 사건이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세 가지 가장 민감한 뇌관을 동시에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통제 불가능한 특권층의 탐욕, 둘째는 붕괴하는 사회 안전망, 셋째는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정치적 단층입니다. 당국은 서둘러 여론을 통제하고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타오른 의혹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명한 곳에서는 거짓말이 설 자리가 없지만 불투명한 곳에서는 오직 실종과 은폐만이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정 부주석의 실종과 홍콩의 화재는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현상입니다. 바로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낳은 괴물들입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정 부주석의 빈자리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빈 의자가 상징하는 것이 한 개인의 안위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공포 정치의 상징이자 시스템 붕괴의 전조입니다. 시진핑과 장유샤의 목숨을 건 권력 투쟁, 2026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정책 실패, 그리고 홍콩 시민들을 화마로 몰아넣은 권력형 부패는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군부와 칼날 같은 대립을 이어가는 동안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은 허비되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기생하는 특권층의 부패는 인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1인 독재 체제가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종착역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한정 부주석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혹은 영원히 사라진다 해도 중국 정치의 근본적인 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과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제국의 기둥이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외치는 뼈를 깎는 자아혁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칼날은 정적들이 아닌 부패한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 그리고 무엇보다 견제받지 않는 자신의 권력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재자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그 끝은 언제나 파국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장유샤를 위시한 반대파 세력이 1인 독재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시진핑이 또 한 번의 숙청을 통해 시가 왕조를 완성하고 중국을 더 깊은 고립의 떼스로 끌고 갈지, 2026년은 그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권력의 퍼즐 조각들이 여러분에게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향한 감시의 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